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좀 엇갈린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강한 상승불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변동성 지수가 장중 고점을 또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위한 미국 행정부의 로비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오랜만에 바이오 2차 전지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가 매수세들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 기업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반등장을 좀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2차 전지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는 사진과 바이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이 강한 상승 나오면서 웃고 있는데 바이오와 2차 전지의 반격이 드디어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갔을 때도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는데도 코스닥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삼성과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의 하락세가 깊었고요. 계좌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외감이 어느 정도였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포모 현상을 느꼈던 걸까요? 전거래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시장의 합산 시가총액이 7,364조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가총액이 478조가량으로 전체 시장,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시장에서 6%가량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2%, 그리고 코스피가 한 82% 이 정도였는데 88% 정도였는데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비중은 급감을 했고요. 한 자릿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의 파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 들어서도 월중 조정폭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22%가량 급감을 했고 30년 내 15번째 규모로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상승의 비중을 보게 된다면 이 소외감은 더 크게 느껴지실 건데요. 코스피가 상승률이 69% 정도면 코스닥은 53%에 그쳤습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중에 7거래일간 상승을 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상승했으면 하루는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했고요. 특히나 하락할 때 크게 빠지면서 시장에서 계좌가 녹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외되는 코스닥 시장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을 보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 특히나 급감하는 모습이 올해 들어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의 98년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사상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시장 속에서 오히려 계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작아지는 그런 모순적인 시장이 나타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모 현상이 나타나서 손실률이 큰 코스닥을 매도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서 자금이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장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좀 쏠렸다는 현상을 좀 확연하게 보여준 이 비중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8%, 하이닉스가 27%고 코스피 내 합산 비중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코스닥까지 합했을 때도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고 이게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다가 SK 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 AI와 HBM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어차피 시장이 갈 건데 그렇다면 좀 확실하게 실적을 끌고 갈 종목들을 가져가자라는 투자 심리가 커졌고요.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로 몰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융자 레버리지 ETF 코스닥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은 보다 더 확연하게 느껴지시는데 지금 가장 진한 색깔이 코스닥 거래대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들어서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은 6월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신용융자 잔고도 3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레버리지 ETF는 늘어나고 있죠. 레버리지 ETF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용융자를 땡겼었고 결국에는 이러한 돈들이 다 레버리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본시장 내에서 코스닥의 비중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매력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수급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요. 이로 타격을 입은 투자자들이 또다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코스닥이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많이 밀렸으니까 당연히 상승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상승의 신호탄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바이오와 2차 전지, 코스닥을 주도하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주도주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소외 업종에 대한 순환매의 기대감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지금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코스닥 3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가 정책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성장 기업에 대한 시장 저평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주년 정책 기대감 중에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코스닥을 프리미엄, 스탠더드, 관리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로 인해서 코스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달 1일 30주년 행사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9월부터 10월 이 두 달 동안 세부 기존이라던가 아니면 시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좀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고 이게 코스피에서 수익을 버신 분들이 또 코스닥으로 이전하려는 그러한 모멘텀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뷰입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편입 기업이 70곳 안팎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건전성이라던가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들 70여 곳을 잘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면 지수에 편입되거나 그런 연기금이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뭐 세제 편입이라던가 뭐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프리미엄 쪽으로 들어가게 된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죠. 그런 게 또 다시 투자자들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촉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코스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종목 선별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은 대표적인 sek터 가운데 2차 전지에 대해서 3년간 이어진 다운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 회복의 온기는 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두 기업이 우선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주게 된다면요. 먼저 첫 번째
실제로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급격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는요, 무려 112%나 증가했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의 자율주행 승인이 진행이 됐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의 세제 혜택, 유럽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도 봐야 되고요. 미국의 전기차 역성장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투자 전략으로 좀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전기차 판매율이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0% 내외로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전망이 조금은 둔화되는 게 좀 덜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라면 ESS 빼놓을 수 없겠죠. 미국의 ESS 설치 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부진을 미국 시장에서는 ESS가 충족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가 다운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긴 시간 눌려 있었는데 지금 다시금 이러한 악재들을 해소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만큼 중요한 게 바이오고요.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미래에셋증권에서 투자 전략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금리 부담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와 함께 바이오가 정말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게 정책 자금이라던가 기술 수출 그리고 임상 시험에 대한 성공 같은 그런 모멘텀을 기다렸었는데 이게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가캠 바이오로 국민성장펀드 5천억 원의 직접 투자가 지난주에 선정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베링거 인겔하임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정책 자금, 기술 수출 이러한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눈여겨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의 반등 과연 하루짜리 되돌림일까요? 재평가의 시작일까요? 반등의 시작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승강제를 도입했을 때 그 70여 곳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쏠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급등하는 기업 타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종목 선별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던 이 반도체 대형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대형주에 가려졌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로봇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강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이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8,300선을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도 1.82% 하락세 보이면서 8,257.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면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었는데 오늘은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오늘 코스닥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장중에 91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 온기가 다른 코스닥에서도 번지면서 2차 전지와 로봇주들까지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7.01% 상승세 보이면서 911.0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더 강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거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조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거의 6조 원 가까이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외국인이 내내 순매도 기조를 유지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이 코스피의 상승 전환으로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만이 유일하게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개인이 오늘 4조 원 가까이 물량들을 팔아치우면 기관이 그대로 받아내면서 4조 6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30분을 기점으로 매수세를 점점 줄이더니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다행인 점이라면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집중 매수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로봇 부품주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공급망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부품이 무려 10,00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감속기와 모터 제어 센서, 여기에다가 액추에이터까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국내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봇을 완성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가치까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SB비테크와 SPG 모두 다 8.29%, 12.6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손과 자율주행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도 9.05%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3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L만도도 7.33%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리튬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주식 투자 고수분들이 조선주와 2차 전지주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3분기 말에는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 전기차 판매가 하반기에는 성수기에 진입을 할 것이고 ESS 설치 또한 늘어나면서 리튬에 대한 이 수요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리튬이 다 과연 이 가격의 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통과를 하는 것인지 2분기에 하반기에 조금 더 이 업황이 살아날 것인지 주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7.5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정복했다라고 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엔도 14.3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는 에코프로도 21.4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격의 K로봇 미래를 선점하다. 로봇 이 피지컬 AI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현대차그룹과 LG그룹 등이 전북 군산의 새만금과 영남 일대를 잇는 축으로 피지컬 AI 산업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이 새만금 일대의 첨단 산업 전진 기지로 탈바꿈을 하면서 9조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AI 투자에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에서도 창원 공장에 적용된 AI 디지털 트윈 공정 역량 확대에 투자를 더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대장주로 또 떠오르고 있죠. 지능형 로봇 솔루션의 도입과 함께 첨단 로보틱스 R&D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피지컬 AI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개발에 박차를 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휴머나이드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 30조 원 규모에서 2040년에는 1,840조 원의 규모, 2050년에는 7,238조 원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로봇주도 특히나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클로봇 그리고 SB비테크가 동반 12%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휴닙 로봇 10%대, 한나캐스트도 10%대 오름세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백스까지 8% 오름세 가져가면서 오늘 코스닥 달에서 로봇주의 수혜가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보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이오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현재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쏠림 현상 속에서 소외됐었던 바이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최근 리가캠바이오에 5천억 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바이오 옥석거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를 가를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하반기 업종에서 최대 관심은 비만의 대사질환 분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분야, 항암 분야, 그리고 필름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후속 결과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이러한 실제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만 대사질환 분야에서는 펩트론, 한미약품 올릭스가 최대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는데 올릭스의 경우에는 메시 치료제 사업화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2상의 중간 결과를 최근에 공개했는데 최근에 경쟁사 대비 유효한 반응률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후속 데이터 공개에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C로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리가캠바이오로는요. ADC 파이프라인 추가 기술 이전 여부에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앱클론의 경우에도 양성 위암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독보적인 플랫폼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의 상업화 확대, 추가 기술 사업화 성과 여부에 시장이 또 관심을 주고 있고요. ABL바이오의 경우에도 그랩바디 B를 기반으로 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가 어떻게 개발이 확대될지 시장이 또 관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올릭스 그리고 G2G 바이오, 펩트론과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오늘 또 매기가 많이 쏠려가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신 올릭스의 경우 25%대 급등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한미약품까지 오늘 20% 가까운 오름세, D&D 파마텍도 9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업종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 전반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트라는 겹악재를 맞닥뜨리면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수의 증권사에서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화학 대장주들의 목표 주가를 좀 낮춰 잡았는데요. 일단 중동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휴전 MOU를 지난주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는 거고요. 이란의 공격 그리고 미국이 맞서서 또 공습을 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에는 미국이 이란군의 기지 공습을 확대하고 이란이 또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보복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란이 레바논의 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협을 폐쇄해야 할 수 있다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이 다시 한번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LS증권에서는 LG화학이 당분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저수익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주식의 매력이 감소했다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제시했고요. 석유화학 시장이 당분간 약세가 지속되고 2차 전지의 경우에도 저수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겠지만 62%대 감소세를 유지하고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 15조 원의 R&D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투자 관련 성과도 보기 이를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분위기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오늘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0% 이상 오르면서 장중에도 30만 원 선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1% 급등세, LNF도 16%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10%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96,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짚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체크해 볼 만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어떤 종목들 집중해서 봐야 할지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저스텍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전기, LS 일렉트리크 같은 전기 전자 업종들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화장품주들 달바글로벌,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라준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역시나 바이오 D&D 파마텍입니다.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메시 신약, 연내 기술 이전 기대감도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D&D 파마텍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또 주역이 지금 바이오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울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목들도 빠르게 강한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으로 보게 되면 이틀 만에 매수세로 2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기관은 하루 만에 매수세가 전환되면서 수급의 보강도 한 몫을 한다 안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거의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한국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반응들이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낙폭 과대 이후에 반발매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바이오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D&D 파마텍도 그쪽의 한 축을 이끌어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D&D 파마텍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대사이상 관련된 지방 간염 메쉬 치료제죠. 이쪽에서 DD0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성과를 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48주차 조직 생검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관련돼서 탁월한 개선 수치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특히 부작용 관련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임상 중단율 관련된 쪽에서 투약 환자 25명 중에서 단 2명만 대부분 경증에서 중증도를 수준으로만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부작용도 많이 적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한 11월 달에 미국의 간학회와 바이오마커와의 하위그룹 분석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니까 임상 이상이 이 정도로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라이센싱 아웃 쪽으로 다가서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JP모건이 이제 주관사로 설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기술 수출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GSK에서의 에피모스퍼민이라고 하는 어떤 약품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인수가 됐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효능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거래가 약 한 3조 원 정도로 라이센싱 아웃 금액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선급금이 약 한 1조 8천억 달러다라고 하게 되면 선급금이 꽤 크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선점하려고 하는 빅파마들의 욕구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대규모의 어떤 그 라이센싱 아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만약에 3조 원대 가까이의 라이센싱 아웃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D&D 파마텍이 여전히 시총이 4조가 안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습들이고 보게 되면 시총 대비해서 그 라이센싱 아웃 금액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그 DD01이 차별화된 기전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비만과 당뇨를 동반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메쉬 환자에 대해서 체중 감량 효과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중요한 어떤 영향권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메세라랑 화이자의 연결고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자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사가 개발했던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에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개발을 중단했고요. 차라리 그냥 인수를 하자라는 쪽에서 메세라 관련된 쪽을 또 포트폴리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최대 100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메세라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펩타이드 경구화 기술인 오랄링크를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포함해서 총 계약 규모 8억 달러를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게 되면 오히려 그 메세라 쪽에서의 성과가 화이자와 연결되는 과정 쪽에서 또 하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이 D&D 파마텍이 있다라는 쪽에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가세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주가는 한번 좀 주춤했지만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를 해서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다시 한번 저항권대 흐름들이 들어가면서 약 한 10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추가 시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저항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른 탄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다시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비중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도 좀 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D&D 파마텍 오늘 또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잘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오늘 10%대 급등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세를 주도해주는 모습인데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의외로 대형주 쪽에서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2차 전지도 이제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또 반응들이 빠르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세가 전환됐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공매도 청산, 쇼커버링이 좀 다수 있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가 나왔다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응 정도, 그 정도의 무게를 두고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가져갈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차 수요 정상화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특히 작년 말부터였죠. 유럽과 북미 쪽에서 전기차 판매가 살짝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외제차가 테슬라일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는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겠다. 즉 미국에서 보조금이 철폐가 돼도 자생적으로 살아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46 시리즈 쪽이죠. 그쪽에 원통형 배터리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들과 함께 유럽향 판매가 회복된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ESS 쪽이죠. 이쪽이 그래도 빈자리를 계속 채우겠다라는 쪽에 대한 배터리 셀 3사의 의도가 상당히 큰데 일단 EV 전기차가 성장이 두더라도 ESS 쪽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를 좀 더 증가를 시키면서 공백을 메꾸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ESS 쪽으로 많이 전환해서 가동률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ESS 매출만 7조 원대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빠른 실적의 공백 메꿀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서 이 배터리 쪽도 순환형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새로운 또 배터리 폼팩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다고 보는데 전고체 리튬황, 나트륨 전지 그리고 또 건식 전극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로드맵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쪽과 리튬 황 배터리가 내년이면 양산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흑연계 전고체가 2029년 양산이 목표인데 이런 쪽들도 밸류를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추가적으로 드론이나 UAM 또 로봇 같은 쪽에서의 새로운 응용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물론 우주항공까지 있겠죠. 이런 쪽까지 나오게 되면 고부가 제품에 대한 어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또 밸류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겠죠. 일단 실적은 KPX가 이제 피크아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더라도 약간 잉여현금 흐름들이 계속 투자와 함께 이어졌던 감가상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1조 2천억 정도에서 올해는 3조 내년 같은 경우는 3조 3천억까지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KPX 투자가 이제 급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정상적인 실적 활동만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은 좋아진다. 안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9천억 정도 바라보는데 내년은 4조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실적 공백들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빠르게 하락하다가 한 번에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인 저항대 부근, 약 한 40만 원대 부근까지의 저항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시도가 되는데 바로 안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에 대응한 전략들이 훨씬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등은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잘 따라가시면서 좀 긴 시계열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포착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롯데관광개발. 오늘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섹터 쪽으로 좀 수급 분산이 나타나는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지금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롯데관광개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성수기를 맞이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다 보니까 5월 달까지 방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라는 흐름들과 함께 원화가 약세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구매력이 외국인들 쪽에서는 증가되겠죠. 게다가 성수기 시즌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낙폭 과대를 좀 돌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들인데, 또다 최근에 보다 보면 일본의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사적인 수혜를 보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특히 지금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이 약 한 60% 이상, 호텔이 20% 정도인데 둘 다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롯데관광개발의 성수기 측면 쪽에서 기대를 키우는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카지노 쪽에서도 벌써 실적 턴어라운드가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드림타워 카지노 매출이 벌써 작년에 6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수치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부진했던 실적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이나 VIP, 이 매스 모두 다 성장을 했다는 쪽에서 아마 이제 올해 초부터도 강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누적 적자의 절반 이상을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 일단 그동안에 가져갔던 코로나 시즌 때 개장하다 보니까 부진했던 실적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게다가 금융비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적화시키는, 그래서 또 이자를 재적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익 잉여금이 또다시 다시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반기 단위의 배당도 다시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재무 리스크의 디스카운트가 축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정부 정책적인 밸류업과 함께 탄력들을 볼 시점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는 최근에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지지권을 마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다시 한번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라인이었던 18,000원대 쪽에 중기 저항권까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우리나라로 찾아오고 있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카지노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8,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필요한 부품은 최대 1만 개다. 그런데 이 1만 개짜리 부품 시장이 한국 자동차 부품 생태계로 모여들고 있다. 주인공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무진은 현대모비스, 화신전공, SOS랩 등 국내 부품 공장을 돌며 양산 가능성과 설계 역량을 점검 중이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 경쟁력이다. 로봇 부품은 모터, 감속기, 센서, 램프 등에서 자동차 부품과 60부터 70%가 겹친다. 이미 소재 가공과 설계,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SL은 아틀라스 다리 모듈 납품 계약을 맺었다. SOS랩은 라이다 공급 후보로 거론되고 HL만도는 테슬라 옵티머스용 액추에이터 공급을 추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의 30%를 담당할 것으로 내다본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2040년 1,800조 원 규모로 커질 경우 한국이 약 600조 원 규모 밸류체인을 맡게 된다는 계산이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닥이 그동안 부진했던 걸 한꺼번에 좀 만회하기 위해서 강한 상승 7%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조금 힘이 약했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약보합권 수준까지는 일단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 2% 막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 많이 지금 막판에 끌어올리고 있고요. 8,4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투자에 대한 로드맵들을 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일단은 오늘까지 계속 좀 마지막까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섹터 대 섹터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과 함께 오늘 또 섹터 대 섹터 첫 번째로 상승하는 섹터, 오늘 많은 섹터가 상승하지만 상승하는 섹터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섹터, 바로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 쪽이 오늘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지는데 그 밑단의 반도체 장비 쪽은 그래도 힘을 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백화점 섹터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삼전 하이닉스, 거기에다가 삼전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코스닥 몇 개, 그리고 백화점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것 빼고 오늘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부터 좀 볼까요? 반도체 장비.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호남권의 팹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업종으로 저희가 소부장 쪽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이제 소부장을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상승 섹터 고르기 상당히 좀 힘든 날이었죠. 다른 말로 좀 행복한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인데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고른 이유는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에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3대라고 하면 이제 3개겠죠. 3개 보면은 이제 반도체, 피지컬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죠. 투자 규모 10년간 총 이제 1,00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당장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떤 종목군들의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종목별로 접근했을 때 이것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당 기간 많은 기회를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별로 굉장히 좀 저평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많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의 어떤 반등이 촉발이 됐다라고 하면 매수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만 갖고 매수하는 것은 조금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일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섹터는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실제로 가장 강하죠. 2차 전지 쪽이 강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호남에다가 지으면 호남에다 짓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긴 하죠. 이제 균형 발전도 있긴 합니다만 호남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 인프라가 신재생 쪽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반도체는 이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해가 져도 돌아가야 되는데 호남 쪽의 전력은 이제 신재생 위주가 많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돼서 이제 ESS,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ESS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오늘 어떤 상승 쪽에서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들 고점에서 잘 버티는 종목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눌려 있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용수철 올라가듯이 튀어오르는 흐름 상당히 좀 좋은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오늘 뭐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은 오늘 시장이 또 지난주와 완전히 정반대로 급변했거든요. 이러니까 그동안 잘 가다가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시총 상위단, 그리고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백화점, 이런 것들이 오늘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상승 추세가 약간은 이제 주춤거릴 것인지 이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자, 백화점 상승세가 상당히 좀 높죠.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주들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세계 주가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덜 오르고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신세계를 갖고 있었던 게 수익률이 더 높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한 2.5배 올랐죠. 올해만 보더라도. 근데 순간적인 탄력은 높긴 합니다만 대장주는 이제 당연히 신세계고 롯데쇼핑도 3배 올랐습니다. 신세계도 3배 오르고 백화점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의 이유라고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4월달, 5월달 방문에 이제 역대 최고치를 또 어떤 갱신했다라는 어떤 발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산 효과라고 얘기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으니까 주식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이제 백화점에서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백화점 매출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제 명품이라고 어떤 분석도 있었죠. 올해 이제 백화점 매출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4%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뭐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카드를 쓰는 게 2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고치인데 2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죠. 5월달 기준으로. 그다음에 인구 감소세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잘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입장이에요. 인구 감소세가 둔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과거에 어떤 결혼을 좀 적게 해서 아기들을 좀 신생아 태어나는 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역대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긴 하죠. 이제 신생아 태어나는 게. 근데 저는 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안 낳는 게 사실 백화점 쪽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기를 낳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원화가 굉장히 약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명품 소비나 백화점 쪽에서 상당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오늘은 그럼 왜 떨어지냐? 사실 오늘 같은 날에서 떨어져서 백화점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상승세를 봤을 때 일단은 오늘은 좀 잠깐 쉬어가는 구간으로 뭐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화점주들은 좋은 흐름, 뭐 꺾인 게 아니니까요. 잘 유지하고 있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종목 하나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뭐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기에 부응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부장 쪽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호남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구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첫 삽을 뜰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빨라도 제가 봤을 때 20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스케줄을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위쪽에서 대부분 조금씩은 다 밀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 초반에 가장 강했던 섹터들이 바로 이제 인프라 쪽이었었거든요.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공장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보통 전공정, 후공정 이런 장비들을 넣기 전에 전반적인 어떤 공장의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배관이라든가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인프라 쪽인데 네. 그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오늘 제일 강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아마 제일 강한 느낌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이 이제 뭐 STI, 뭐 신성, ENG 이런 쪽이죠. 인프라 쪽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공장이 구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약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프라 쪽은 공장이 지었을 때 처음에 설치만 해주고 배관 같은 거 설치만 해주고 땡이냐? 그건 아니죠. 이제 유지 보수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STI를 제가 고른 이유는 사실 STI가 지금 시총이 한 4천억대고 한양이 지금 5천억대예요.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양이 이제 훨씬 더 높죠. 근데 시총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를 고른 이유는 한양 ENG랑 STI가 지금 경쟁을 하는 게 바로 CCSS라는 이제 배관이거든요. 이제 화학 이제 용액 배관, 센트럴 케미칼 서플라이 시스템이죠.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용액이 화학 용액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공급해주는 배관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분하는 기업이 바로 한양의 이제 STI인데. 저는 STI를 한양 ENG가 훨씬 좋지만 실적적인 부분이나 STI 고른 이유는 바로 STI는 공정 장비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리플로우 장비죠, 우리가. 리플로우 장비는 무엇을 리플로우 장비라고 얘기를 하냐면 PSK 홀딩스가 굉장히 잘하는 게 바로 리플로우 장비죠. STI가 매출은 적긴 합니다만은 이 리플로우 장비 쪽이 상당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한양 ENG가 좀 차별되는 부분인데 리플로우 장비는 뭔가를 붙일 때 쓰는 장비죠. 이제 솔더볼을 녹여서 이제 붙일 때 쓰는 거. 그러면 이게 한미 반도체나 이런 다른 TC 본더를 만드는 기업들의 장비가 뭐가 다르냐면 한미 반도체가 만드는 TC 본더는 칩과 칩을 붙이는 장비고 이 리플로우 장비는 칩과 기판을 붙이는 장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STI가 다른 어떤 인프라 장비 쪽과 관련돼서 좀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I가 이제 잘하는 부분, 이제 PSK 홀딩스와 이 리플로우 장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STI는 이제 플러스 릭스 방식이고 그다음에 PSK 홀딩스는 매스 리플로우 방식이에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플러스 리스는 플럭스는 이제 칩과 기판을 붙일 때 중간에 들어가는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 플럭스 릭스 한마디로 접착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공정 하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떤 공정이 필요가 없어지면 세정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PSK 홀딩스의 매스 리플로우는 이제 앞에 매스가 들어가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단점이 좀 있는 거죠. 자, 일단 STI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나왔죠.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분기, 3분기 쪽으로 좀 이연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평택이나 이제 용인 쪽에 SK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증설에 직 다이렉트로 수혜를 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안 나와서 하반기에 좀 약간 기대를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당장의 수혜를 뭐 직접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저희가 반도체 팹 공장 건설 시설 투자할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들을 차례차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STI를 함께 살펴봤고요. 자, 다음 섹터 대 섹터 바로 또 이어갈까요? 두 번째로 오늘 상승하는 또 하락하는 섹터는 물지. 일단은 오늘은 카지노 섹터가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10% 넘게, 롯데관광개발도 5에서 6% 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기판 업종은 오늘은 좀 좋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 시장이 강한데 소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 뭐 백화점과도 아까 뭐 이 일맥상통하는 궤를 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당연히 뭐 카지노에 많이 가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관심을 못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실적은 잘 나올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카지노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파라다이스가 다른 카지노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유독 상승을 좀 많이 하죠. 네. 그 이유를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사실 위쪽에서 상당히 많이 밀려 있죠. 한 50%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다운이 되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실적은 계속 이제 업사이드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파라다이스가 시장에서 유독 많이 오르는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카지노라고 이제 그 뉴스 검색을 하면은 카지노 연구 면허를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파라다이스의 주가 상승을 지금 촉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카지노 연구 면허 전면 개편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면허를 주면 계속적으로 그걸 연구에 이제 쓸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거를 계속 심사를 다시 해서 이 기업이 과연 카지노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정지를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죠. 일단 카지노 운영 사업자의 이제 자격을 재심사하는 건데 대주주 적격성이나 이제 심사제 도입을 추진을 한다. 그럼 왜 이제 파라다이스가 오늘 유독 많이 오르냐? 여러분들 이제 인스파이어라고 이제 영종도에 있는데 리조트 아마 네네. 구경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이 천장에 이제 LED 같은 게 OLED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죠. 그 영종도에는 인스파이어에도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합 리조트 개발 조건으로 카지노를 허가를 해줬는데 이거를 미국의 이제 베인캐피탈에다 매각을 했죠. 카지노 운영권을. 그런 정부가 니네 복합 리조트 만드는 조건으로 크게 만드는 조건으로 카지노 운영권을 줬는데 누구 마음대로 미국 베인캐피탈에 카지노 운영권을 팔았냐? 바로 이게 타켓이 된 거죠. 파라다이스도 영종도에 카지노가 있고 그다음에 인스파이어도 영종도에 카지노가 있고 한마디로 라이벌 기업이 자격 심사를 들어가서 시장에서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은 파라다이스가 나름대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제주도의 이제 썬카지노도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워낙 약세로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들 고점에서 50%까지 밀릴 이유가 있었냐? 사실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수급이 쏠린 거 외에는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를 포함하여 뭐 카지노 관련주들 너무나 뭐 외국인들은 많이 오고 있고 실적이 개선될 것은 뭐 거의 확률이 높은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상대적인 가격이 싸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락하는 섹터. 반도체 기판주들은 오늘 좀 좋지가 않은데요. 반도체 기판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기판주들 뭐 특별히 나쁘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상승세에 같이 동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긴 합니다만은 기판 관련주도 이제 삼성전기가 뭐 사실 상승세가 뭐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 흐름은 바로 한 달 전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제자리를 한 셈인데 이거는 이제 기판주들의 어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이제 이비덴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이비덴도 이제 FCBGA 전 세계 1등인데 이게 한 달 전 주가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노텍은 사실 고점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이죠. 이노텍도 사실 삼성전기 올라갈 때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6월 첫째 거래 고점 기준으로 LG 이노텍은 거의 50%나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기판주들이 반도체와 좀 다른 부분은 어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뚝 떨어뜨려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지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더 싸졌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근데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을 대비했을 때 어떤 저평가다라는 부분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삼성전기만 보더라도 지금 퍼로 보면 거의 500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판주들은 이제 반도체가 가면 분명 같이 가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잠깐의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한번 기다려보는 어떤 전략이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중에 지금 대국민 보고대에 계속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마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광주 쪽에 결국엔 새로운 메모리 공장, 메모리 팹을 건설할 후보지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HBM 팹은 충청도 쪽에 천안이나 온양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로봇은 경북 구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뭐 경북 쪽이 소외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오히려 데이터 센터 로봇 쪽은 삼성이 경북 구미 쪽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고 SK 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을 못했지만 지금 지수가 어쨌든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이 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뭐 반도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반도체 기판 쪽도 결국에는 또 새로운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증설 생산을 더 늘려가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또 반도체 기판 쪽도 저희가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 지금 쉴 때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심텍이 지금 기판주들 중에서는 사실 제일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심텍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이제 삼성전기, 이노텍,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과 심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텍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CBGA를 안 하죠. 이제 FCBGA는 이제 플립칩, 볼그레드 어레이 한마디로 칩을 뒤집어서 이제 기판에 붙인 거죠. 칩을 왜 뒤집어서 기판에 붙이냐면 회로는 칩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판에 조금 더 가깝게 붙이기 위해서 칩을 뒤집어서 이제 실장을 하는 거죠. 심텍은 그러면 FCBGA를 안 하고 어떤 것을 택했냐면 바로 이제 볼륨을 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면서 실질적인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심텍의 지금 이제 뭐 보고서나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캠2 일단 소캠2 생산에 이제 그 베라 루빈 생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베라 루빈은 이 메모리가 이제 그 옆으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소캠2 기판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퀄 테스트를 통과한 게 바로 심텍이고요. 그 다음에 LPDDR이죠. 저전력 반도체 LPDDR6 내년 초에 이제 생산 예정인데 이게 상당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텍의 지금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미래 성장성을 시장이 어떤 멀티플을 많이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 가격도 사실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죠. 이 기판 만들 때 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판 업체들의 어떤 원가도 개선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판 쪽에 심텍까지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섹터 분석,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넥스팀 편.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 위에서 펼쳐지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반도체인데요.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거대한 공장. 하지만 그 안에서 단 한 개의 보이지 않는 먼지나 미세한 회로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수천억 원의 웨이퍼는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되죠. 반도체 거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그 거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숨은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코스닥의 숨은 강자 넥스틴의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이 끝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패턴 결함 검사입니다. 빛을 쏘아 회로에 아주 미세한 상처나 왜곡이 없는지 찾아내는 이 기술은 오랜 기간 미국의 글로벌 거대 기업 KLA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미국의 기술 허락 없이는 반도체 한 장도 제대로 검사할 수 없었던 잔혹한 기술 종속의 시대였죠.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이 이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대기업들조차 검증되지 않은 국산 장비를 썼다가 라인이 멈추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철저히 외면했는데요. 넥스틴의 초기 역사는 차가운 무관심과 절대 불가능하다는 비웃음 속에서 버텨야 했던 지독한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가장 잔혹한 국제 정세의 틈바구니에서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라는 칼날을 빼든 것입니다.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공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KLA의 검사 장비를 더 이상 들여올 수 없게 되자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넥스틴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정도전했는데요. 미국의 제재 범위를 교묘히 피하면서도 KLA의 장비 못지않게 정밀하게 분량을 잡아내는 넥스틴의 광학 검사 장비 이지스를 중국 시장에 과감히 들이민 것이죠.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의 빈틈을 독하게 파고든 넥스틴은 중국 반도체 공급망의 유일한 대체제로 떠오르며 최근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인 AI 반도체, 즉 HBM 시장으로 그 칼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램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HBM 공정은 그 구조의 복잡함 때문에 기존의 검사 방식으로는 결함을 잡아내기 극도로 어려운데요. 넥스틴은 3D 프로파일링이라는 차세대 검사 기술을 앞세워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HBM 선두 주자들의 핵심 공급망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독점에 울어야 했던 변방의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 AI 반도체의 수요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가비의 위치를 넘보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의 이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기술의 도끼 하나로 자본주의의 가장 정밀한 틈새를 찍고 올라온 기업. 반도체판을 뒤흔드는 숨은 거인, 바로 넥스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허용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오히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제한하면서 투자 수요가 특정 종목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관련 ETF 거래 대금은 하루 19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과 환율 안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지만 수백 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 투자 수요가 분산된다. 반면 국내는 두 종목에 자금이 몰리면서 ETF 리밸런싱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와 삼성전기 등 우량주로 단일 종목 ETF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금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다만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자금 집중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박상현 연구원과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웃도는 흐름이 연일 지속되면서 고환율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29거래일 연속 1,400원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정말 이 환율 1,500원대 시장을 저희가 뉴노멀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보시는 분마다 약간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저의 판단으로 아직은 1,500원대를 뉴노멀로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 특히 이제 뭐 이러한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그 여파가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결국 각국의, 그러니까 각 통화 가치의 펀더멘털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과연 과거 1,500원대와 같은 위기 국면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경기가 워낙 지금 좋은 상황들이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는 뭐 GDP 대비 10%를 넘었을 것 같고요. 더더구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당초 뭐 2% 내외 정도를 예상을 하다가 지금은 4%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원화 가치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관건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달러 자금이 이제 많이 나가는 이제 수급 요인 자체가 결국 가장 큰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급 불안 자체가 과연 언제 해소가 될지 자체가 결국 1,500원대 환율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1,400원대로 이제 환율이 다시 조금 하락하느냐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 자체의 펀더멘털의 기조는 양호한데 지금 자금에 대한 수급 불안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더 디테일하게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달러화 부분이고요. 이제 달러 지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 99 또는 98 정도의 수준을 보이다가 미국의 FOMC, 6월 FOMC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100선을 사실 넘은 상황들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6월 FOMC 회의에서 예상보다는 그 미 연준위원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매파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상을 결국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흐름 자체가 결국 달러 흐름을 좀 강세로 좀 돌이킨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 뭐 최근에 이 달러 강세 흐름, 또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주요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이라든지 유로화 자체는 이제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좀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은 다소 좀 약화가 됐었는데 사실 원화 환율에 주요하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엔달러 환율입니다. 네, 엔화 가치 자체가 일본의 BOJ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오히려 더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니까 161엔에서 162엔 선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가 결국 국내 원화 가치에도 상당히 조금은 이제 약세 압력을 높이는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수급 요인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 자체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사실은 뭐 분기말 리바란싱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거래소 기준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이미 그 40조 원을 훨씬 넘는 이런 강한 순매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원화 가치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적이니까 대외적인 요인 자체도 원화 가치에 지금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 가지 국내 수급 요인도 당초는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이 조금 더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못하고 계속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의 그 수급 이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7조 2천억 원가량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7조 4천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이탈을 하면서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이게 또 외국인의 이탈을 야기하는 좀 악순환의 구조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약간은 좀 악순환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뭐 환율 불안 또 원화 네. 약세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 외국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국내 주식을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그 환율 상승이 다시 이제 외국인으로 하여금 다시 조금 더 매도를 하게 하는 이러한 좀 미약한 악순환 고리 자체는 일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환율이 사실은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 환율 상승 기대감이라는 기본적인 악순환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개인이나 뭐 모든 좀 경제 주체들 자체가 환율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더 상승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자극이 되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뭐 시장에 내다 팔지도 않고 또 달러를 계속해서 사들이려고 하는 욕구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환율 상승에 또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그 지금의 환율 상승의 악순환의 어떤 가장 좀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가장 좀 어려운 해결하기 좀 어려운 그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환율 상승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환율이 1,550원 방어전을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환 당국이 좀 개입한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당국의 개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환율의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게 저희가 뭐 영어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어떤 환율 상승세 또는 환율의 어떤 급격한 하락세를 사실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이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것의 어떤 추세적인 전환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막대한 지금 달러 자금만 이제 소비하고 환율 자체를 결국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국 입장에서도 개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하튼 국민연금이 이제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뭐 일종의 어떤 시장 개입을 나섰지만 그 개입, 선물한 매도 자체도 환율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데 그쳤고 다시 환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부의 어떤 개입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큰 신뢰를 좀 두지 못하는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외환시장의 개입 자체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대외 여건 자체가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뭐 미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다시 뭐 완화적으로 돌아서고 또 엔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하락할 때 뭐 이러한 시점에서 만약 정부가 공격적인 어떤 외환시장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다소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당국 입장에서 보면 전 시점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는 아마 시점을 골라가면서 외환시장을 개입해서 조금 그나마 좀 환율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 그 당국 개입이라는 그러한 뭐 이슈보다는 중요한 게 매크로적인 이벤트들이 해소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기조라던가 엔달러 환율적인 부분을 조금 지켜보면서 환율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강세, 이를 통해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도대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일단 전 시점에서 봤을 때 복구 시점 자체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지금 들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 자체는 사실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아직은 이제 이머징 지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소는 좀 완화적으로 사실은 돌변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다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해져야 국내 주식 시장으로 사실은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매파적인 부분 자체가 언제 완화적으로 돌아설 거냐. 그거는 조금은 뭐 한 분기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는 글쎄요 규모의 문제이지 뭐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매도 규모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5월, 6월 다시 뭐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분기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매도 규모가 자체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 그 매도 규모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매도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파이 자체는 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의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 다만 돌아오는 그 시점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좀 이렇게 분석하신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다가오는 3분기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환율의 변곡점이 3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좀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강도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신호가 사실은 좀 포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뭐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지금 종전 협상, MOU 체결 이후 뭐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잡음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유가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자체는 결국 우리가 받아볼 7월 또는 8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자체는
보면은 일단은 좀 정점을 지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외로 상당 부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은 경험할 당시에 인플레 압력이 이제 극도로 사실은 올랐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했죠. 그 후에 네.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이제 달러도 약세가 되면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했던 어떤 우리가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3분기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것이 아무래도 좀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세보다는 좀 약세 압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쪽 부양 정책을 하겠죠. 그러한 어떤 부양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도 한편에서 보면은 좀 달러 쪽에서는 좀 약세 쪽의 요인으로 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 자체를 좀 생각해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서 3분기에 조금은 환율의 어떤 변곡점 자체가 가셔야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3분기쯤 좀 예상을 해주시고 있고요. 중간선거 미국에 11월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또 트럼프가 공화당의 표심을 또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것이고 이게 달러의 약세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3분기에는 환율에 좀 진정세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고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또 최근에 금값이랑 은값을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러한 시장의 환경이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그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썩 좋은 시그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6만 선에서 사실 좀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초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급락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말씀드린 어떤 달러 강세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사실은 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뭐 주식 시장에도 썩 그렇게 달가운 뉴스는 사실은 좀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 있어서도 조금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귀금속 가격의 하락 자체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뭐 요새 양극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요. 결국 모든 자금이 지금은 이제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그 한쪽으로 쏠려가는 데가 어디냐 보면 결국 이제 반도체, AI 쪽으로 사실은 다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부 자산 가격의 하락이 약간의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AI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판단하게 보게 되면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나쁜 신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자금들이 아무래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만 사실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뭐 에브리싱 랠리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에브리싱 랠리보다는 사실은 좀 좁혀가는 그러니까 종목이라든지 자산시장에 좀 좁혀가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AI의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환율 시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랠리는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망 자체도 장밋빛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의 여러 가지 안전자산 하락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구원님께서 3분기에 환율의 변곡점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달러의 강세를 또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을 현명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29일 하루 동안 집단 행동에 들어간다. 성과급 보상 측의 교섭이 결렬된 뒤 약 2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번째 쟁의 행위로 확대됐다. 이번 행동은 전일 연차나 전일 오프를 쓰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는 로그아웃 데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 등 5개 법인이었다. 참여 규모는 계열사까지 포함해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이는 보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부터 14% 수준인 1,000만 원 상당 성과급을 요구했고 사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관건은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영향이다. 1차 집단 행동 때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만큼 비상 대응력이 주목된다. 카카오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 협의는 이어가지만 성과급 갈등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네, 6월 29일 월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이 정말 제대로 힘을 내준 하루였습니다. 네. 현재도 8%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 막판에 또 강보합권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매우 이제 심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투매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번 주 반등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제 코스닥 반등이 일단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매우 이번 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바이오 섹터의 일단 반등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나오면서 그동안 바이오 섹터가 지지부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레알과의 R&D 협력 관련된 뉴스가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대형 바이오 플랫폼사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리가큰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바이오 투심을 좀 흔들 수 있는 반등이 좀 오늘 의미 있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52주 신고가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내 바이오만 유독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최근에 이제 보여왔던 것이 사실 오늘 급반등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심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바이오 센터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후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바이오 심리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바이오텍이 최근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FDA가 미국 바이오텍들의 초기 임상 단계의 수준을 굉장히 좀 단축화시키면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한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전력기기 섹터 그리고 ESX 관련된 섹터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제 수주 관련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배전반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초과 변압기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동사의 주가를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룸에너지항으로 들어가고 있는 배전관 관련된 수주가 일단은 다음 달, 아니 다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차후에도 좀 지켜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스프리 관련된 보고서, 그러니까 메모리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반도체 가격을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7년도 연간 40에서 한 40% 정도의 상승을 보고 있고요. 28년도에도 연간 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예견한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가격이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쇼티지 상황을 증설 없이 28년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8년도에 이제 캐펙스가 돌아가면서
그때서야 이제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스프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여전히 28년도까지 견조하다. 그리고 주가가 선반영됨을 감안하더라도 뭐 1년 정도 선반영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탑2의 피크가 사실은 26년도보다는 27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보고서에서 중점 내용이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모리 3사,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메모리 가격 상승은 28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폭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시면서 코스닥 쪽에 이제 바이오 오늘 반등은 좀 연속성의 여부를 보자라고도 해주셨습니다. 금리 동향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하락 출발을 했다가 또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있나 했는데요. 장중에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또다시 좀 하락 전환하면서 1%대 낙폭까지 보이면서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의 시원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92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2%대 낙폭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신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죠. 7조 원 넘게 좀 물량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늘 또다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함께 소화하면서 3조 원대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이 사자세 5천억 원대 순매수로 지수를 좀 많이 이끌어줬습니다. 개인은 오늘 팔자세를 보였고요. 5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우선주까지 오늘은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조금 더 낙폭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 또 장중에 부각되면서 2%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의 강세장이 펼쳐졌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대형주가 숨고르기에 나선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2차 전지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섹터들을 뽑자면 바이오와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나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19%가량의 강세 보였고요. 삼성 SDI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테슬라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감소가 생각보다 덜할 것이고 ESS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의 강한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생명, SK삼성화재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였었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일제히 조정받으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은행, 금융 관련된 기업들, 증권주들은 소폭의 상승을 그리면서 전반적으로 고른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오늘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은 게 전력 설비 기기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T 현대일렉트릭 일제히 상승했고요. LS 일렉트릭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관련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일제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데이터 센터 기대감 속에 대우건설과 같이 일부 건설주들도 오늘은 시세를 내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의약품 쪽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제히 7에서 8%가량의 강한 시세 분출이 됐고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속에 주가가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 로봇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도 오늘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무려 8%가량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장중에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던 건 2차 전지와 바이오였는데요. 에코프로는 무려 23%가량의 강한 시세를 내놨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15% 두 자릿대 상승을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로보티즈가 9%가량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요,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VM은 한 걸음 쉬어가는 반면에 HPSB와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가 상승을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은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와 같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두 자릿대 강세가 매우 눈에 띕니다. 특히나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7에서 9%가량 상승, D&D 파마텍과 삼천당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매우 우호적이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기대감 속에 14% 강세를 보였는데 국민성장펀드가 유입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투심이 오늘 좀 강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올릭스는 무려 24%가량의 강한 시세 분출했고요. 최근에 실적 대비 저평가,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안 좋았었던 엔터주들도 오늘 일제히 기지개를 켰습니다. SM이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의 희비가 굉장히 좀 엇갈렸고요. 특히나 바이오 2차 전지 기업들의 두 자릿대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과연 내일도 이러한 시세를 섹터 안에서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을 결국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마감이었고요. 8,394.6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놀라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8%대 급등 마감이고요. 900선 회복 920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약세를 그리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13원 이상 오르면서 1,545원 20전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 결국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 장 후반에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8,225포인트까지 넓혀주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고요. 반면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급등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결국에 장중 고점 계속해서 넓혀가는 흐름 923포인트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또 특징적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7조 원대 물량을 또 출해냈습니다. 이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과 기관이 받아가면서 개인이 4조 5천억 원대, 기관도 3조 가까운 물량을 소화해냈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 함께 보시면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세,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하게 오늘 코스닥을 이끌어줬고요. 개인은 5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와 삼성생명 올라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습니다. 두산에너빌티와 현대차의 경우에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수혜 기대감 속에 오늘 주가도 탄력 좋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 쏠려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D&D 파마텍이 바이오주 안에서 수급을 또 많이 가져갔습니다. 대한광통신, 솔브레인까지 오늘 모두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반등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흐름 짚어보고 가시죠. 오늘 6거래일 만에 모처럼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50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장중에 50만 원 선 터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현대차에서 9조 원 넘게 투입을 해서 AI 밸류체인, 피지컬 AI 관련한 투자를 또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정부가 2030년까지 이제 피지컬 AI 관련 1위 국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대 오름세 연출했고요. 49만 7천 원에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이재용 회장이 이제 장중에 삼성전기의 기판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의 투자, 공장에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전해졌습니다. 이스페타시스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까지 기관의 순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종목 안에서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주가의 상승세도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올릭스와 D&D 파마테카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그리고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의 낙폭이 그동안 너무 과대했다라는 인식 속에 오늘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래파디 B와 관련해서 뇌 질환 치료제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글로벌리 빅파마들에서 뇌 질환 치료제 관련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플랫폼 활용 기대감 쪽으로 시선이 쏠려갔습니다. 10만 8천 원까지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고요. 20% 이상 급등하면서 10만 6,6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이 결국에는 8%가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코스닥의 강세장은 지속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죠. 소외 성장주의 순환매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 만에 다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ESS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탈중국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임상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의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국민 보고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된 투자안들이 오늘 강하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35년까지 대표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건데 그 건설 금액을 1,000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자체를 지금 18기가와트씩까지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이 오후장까지도 강한 시세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메가 프로젝트 3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삼성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광주는 반도체의 중심지로 키워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충청은 HBM의 생산팹을 만들겠다. 거제에서는 조선산업을 키우고요. 부산은 삼성전기와 같은 기판과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도는 바이오의 메카로 키워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구미에는 로봇을, 또 배터리는 울산 지역을 거점으로 삼겠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 8도 곳곳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의 전력들을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를 어디에다가 거점을 세울 것인가를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호남과 충청권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기대감이 확정시 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늘 호남권, 충청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후장 이러한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두 자릿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을 필두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국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키워내기 위한 다양한 투자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게 또 우리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요한 건 과연 내일장까지도 이러한 시세가 이어질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내일장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고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월요일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장 또 주목했던 이슈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의 내용들을 발표했고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어떤 포인트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인트 차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이제 코스닥이 오늘 이제 반등이 간만에 이제 나온 모습 보여줬고 사실 이런 급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여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저렴한 주식 중에 하나이고 밸류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수급이 계속 쏠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에 소외되었던 바이오텍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급반등이 나온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한숨 돌리는 하루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메모리 가격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6월 23일, 그러니까 6월 말 반기 기준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포트 내에서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난주에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가 사실은 이제 펀더먼탈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이제 내일이면 6월 말 거래가 하루 남았는데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7월부터 들어가는 이제 반기가 새로운 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수급적인 이슈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나온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이제 메모리 가격 담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장중에 좀 나오면서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이 역시 2000년대에도 나온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모리 가격 상승은 이들의 담합보다는 굉장히 큰 수요로 인한 AI 빅 사이클로 인한 사이클로 인한 쇼티지 상황이 계속 발생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지 못한 것 23년도 70조 이상의 투자 이후에 그 다음 24, 25년도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26년도 하반기 그리고 27년도 본격적인 이제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사이클 관련된 정부의 계획도 오늘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투자 발표와 관련된 코스피 전공정 장비라든지 소부장 업체들의 새로운 물량이 좀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이번 주 이런 물량을 받아내서 다시 한번 하반기 좋은 모습 보여가지 않을까. 소부장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반도체 내러티브 전반적으로 훼손된 게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소부장 기업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인데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소부장주, 장비주, 특히나 이제 전공정 장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테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스는 일단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증착 장비 그리고 식각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사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컨센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지금 실적이 중요하기보다는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일단 찍은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들어서도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인 이제 BSD 장비가 있는데요. 웨이퍼를 정렬하는 장비인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퀄이 모두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하반기 추가적인 PO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가 이런 수율 문제 때문에 BSD 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요구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D램 투자는 계속해서 좀 있었지만 낸드 쪽의 단독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낸드 투자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테스 같은 업체는 낸드 비중도 사실 장비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낸드 쪽 D램뿐 아니라 낸드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멀티플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여전히 할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조 4천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4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부담 없이 가져갈 만한 회사이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공정 장비주 테스 함께 만나봤고요. 목표가 2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떤 메시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내일 시장 한마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코스닥이 과매도 해소 구간에 들어갔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이러한 시세 이어질지 내일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차장님과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2시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